1822년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한 여자가 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토지 증서가 들려 있었고 트렁크에는 가족의 전 재산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은 포야이스라는 나라였습니다. 넓은 대로가 깔린 수도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와 대성당과 의회 건물까지 갖춘 나라. 커피와 사탕수수가 저절로 자라고 강바닥에는 금이 깔려 있다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지도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을 팔았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진짜 파운드를 가짜 화폐로 바꾼 뒤였습니다. 돌아갈 곳은 서명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항구에는 되돌아갈 마차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도에 없는 나라로 떠나는 배에 250명이 올라탔고 의사도, 변호사도, 교사도, 은행가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돌아갈 곳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속은 건 거짓말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보고 싶었던 미래를 샀고 그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영국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고 중산층은 어딘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열망 위에 한 남자가 나라를 그려 올렸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기꾼 그레고르 맥그리거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팔았고 그것이 어떻게 영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기를 이해하려면 사기꾼부터 봐야 합니다. 그레고르 맥그리거는 1786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자부심은 강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밀려난 가문이었습니다. 조상인 맥그리거 일족은 자코바이트 반란 이후 자기 성을 쓰는 것조차 금지당했거든요. 그 굴욕의 역사 속에서 맥그리거는 하나를 배웁니다. 실체보다 이미지가 먼저라는 것, 권위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체득한 겁니다. 1803년 가족이 돈을 내서 그를 영국군 57연대 장교로 만들어줬습니다. 지브롤터와 반도 전쟁에 참전하면서 맥그리거가 집착한 건 전투가 아니라 복장이었고 부하들에게 정복 차림이 아니면 숙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먼저였고 군복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에 붙은 훈장, 허리에 찬 칼의 장식은 맥그리거에게 장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1810년 상관과 충돌하고 군을 떠난 뒤 그는 에든버러에 나타납니다. 대위 출신이었지만 스스로를 대령이라 칭하고 포르투갈 기사 칭호를 달았습니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귀족 행세를 했죠. 대영 제국의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때부터 맥그리거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실패를 영웅담으로, 경력을 훈장으로, 이미지를 실체로 바꾸는 기술. 첫 번째 아내가 죽은 뒤 무일푼이 된 그는 남미로 건너가서 1812년 베네수엘라에 도착해 독립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진짜 전공을 세우기도 하는데 1816년 북부 베네수엘라에서 한 달간의 후퇴 작전을 지휘한 건 실제로 인정받는 성과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의 조카 딸과 결혼까지 했지만 다른 전투에서는 부하를 버리고 도주한 적도 있었고 볼리바르에게 반역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죠. 문제는 유럽에 돌아오면 이 모든 게 영웅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후퇴는 전략적 철수가 되고 도주는 용감한 탈출이 됩니다. 맥그리거는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라 사실의 포장을 바꿨을 뿐이고 아무도 그 포장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맥그리거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실제 경험 중 빛나는 부분만 골라서 그럴듯한 서사로 엮고 그 서사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의 디테일로 채우는 것. 1821년 맥그리거가 런던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명함에는 포야이스 독립국의 카시케 그레고르 1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시케란 중남미 원주민 수장을 뜻하는 칭호인데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모스키토 해안의 조지 프레데릭
아우구스투스 왕으로부터 웨일스보다 넓은 약 12,500제곱마일의 땅을 양도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왕에게 럼주와 위스키를 잔뜩 먹여서 서명을 받아낸 것에 불과했지만 런던 사람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미에서 소식이 오려면 배로 6개월이 걸리는 시대였고 정보가 느린 시대에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기의 진짜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맥그리거는 그냥 땅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1822년에 355쪽짜리 안내서가 출판됐습니다. 저자는 맥그리거의 부관이라는 토마스 스트레인지웨이스 대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맥그리거 본인이 쓴 겁니다. 이 책에는 포야이스의 기후, 농업, 도시, 광물 자원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후는 유럽인에게 완벽하게 맞고 옥수수는 1년에 3번 수확되며 수도 세인트 조지프에는 포장도로와 저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에는 물고기와 금이 넘치고 산에는 은이 묻혀 있으며 게으른 사람만 실패한다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당시 스코틀랜드인들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건드린 마케팅이었습니다. 1690년대 대리엔 식민지 실패로 스코틀랜드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실패가 결국 잉글랜드와의 합병으로 이어졌거든요. 포야이스는 그 상처에 대한 복수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민족 출신 지도자가 이끄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는 서사는 사실 확인보다 강합니다. 안내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그리거는 가짜 나라에 진짜 나라보다 더 정교한 상징 체계를 입혔습니다. 흰 바탕에 초록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를 만들었고 문장에는 유니콘 2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실 문장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포야이스를 영국의 연장선으로 느꼈고 낯선 나라가 아니라 우리 전통의 연속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녹십자 기사단이라는 가짜 훈장 체계도 만들어서 돈을 내면 군 직위와 기사 칭호를 살 수 있게 했고 금과 에나멜로 만든 훈장 배지까지 있었습니다. 이 배지를 가슴에 단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귀족 계급에 속한다고 느꼈고 그 감정 자체가 포야이스의 실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경받는 조각사 윌리엄 홈 리자스가 인쇄한 포야이스 달러 지폐도 발행했습니다. 지폐에는 카시케 그레고르의 명령에 의해 발행됨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민자들은 출발 전에 진짜 영국 파운드를 이 가짜 화폐로 바꿨고 배에 오르기도 전에 실제 자산은 이미 종이 위의 약속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국기, 문장, 훈장, 화폐,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상징이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이 먼저 완성되면 실체는 당연히 있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믿도록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항구의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기가 있었고 화폐가 있었고 355쪽짜리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을 거라고 의심할 근거보다 있을 거라고 믿을 근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돈도 몰려들었습니다. 1820년대 런던 증권시장은 투자 광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영국 국채 수익률이 5.7%에서 3%대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남미 신생국 채권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에서 독립한 새로운 나라들은 돈이 필요했고 런던의 투자자들은 수익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이 시장에서 진짜 나라와 가짜 나라의 경계는 희미해졌습니다. 콜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진짜 나라들 사이에 포야이스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고 남미에 새 나라가 생기는 건 당시로서는 일상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822년 10월 맥그리거는 런던 시장에서 20만 파운드 규모의 포야이스 국채를 발행합니다.
액면가 100파운드짜리 채권이 81.5파운드에 할인 발행됐고 연 6% 이자가 붙었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약 7.36%였고 이 수익률이 교묘한 지점이었습니다. 영국 국채보다는 확실히 높지만 진짜 남미 국가 채권과는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높으면 의심받고 너무 낮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딱 믿을 만한 수준으로 설정한 겁니다. 사기의 핵심은 과장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과장은 욕심을 자극하지만 절제는 신뢰를 만듭니다. 사람은 탐욕에 속는 게 아니라 합리성에 속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을 사지만 적당히 좋은 조건은 합리적 판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도박을 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채권 외에도 토지를 에이커당 2실링 3펜스에서 4실링에 팔았고 부유한 가문들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군 직위와 공무원 자리를 샀습니다. 런던 금융가에 포야이스 사무소가 있었고 맥그리거는 그곳에서 국가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신문은 채권 가격을 보도했고 은행은 포야이스 증서를 담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언론과 금융기관이 사기를 인정한 게 아니라 존재를 전제한 채 보도하고 거래한 겁니다. 이 순간 포야이스는 맥그리거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시스템이 공인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제도 자체가 거짓말의 보증인이 되고 개인이 의심하려 해도 은행이 인정하고 신문이 보도하는 것을 혼자서 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이었고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믿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클 때 사기는 성공합니다. 금융 엘리트는 돈을 잃었지만 진짜 대가를 치른 건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었습니다. 1822년 9월 온두라스 페키토가 먼저 출발했고 1823년 2월에는 캐너슬리 캐슬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두 척의 배에 약 250명의 이민자가 탔습니다. 이들은 빈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사와 변호사, 교육자, 은행가, 숙련기술자 등 새로운 나라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맥그리거의 타겟팅이 정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절박한 사람이 아니라 야망 있는 중산층을 노렸습니다. 약간의 저축과 상당한 꿈을 가진 사람들, 전쟁 후 정체된 영국에서 벗어나 자기 능력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계몽적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저축을 털고 포야이스 달러와 토지 증서를 들고 배에 올랐습니다. 항구에서 돌아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산 거였고 그 미래의 영수증은 포야이스 달러와 토지 증서뿐이었습니다. 항구에서 배에 올랐던 그 여자도 석 달간의 항해 끝에 갑판 위에서 해안선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안내서에 그려진 수도의 윤곽을 찾으면서 말이죠. 1823년 3월 캐너슬리 캐스로가 모스키토 해안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장도로도 건물도 정부도 오페라 하우스도 없었고 원시 정글과 모기떼뿐이었습니다. 도시는 종이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안내서에 적힌 건강한 기후는 존재하지 않았고 열대 습지의 뜨거운 공기와 끝없는 벌레떼만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처음에 사기당한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해안의 다른 지점에 도착한 거라고 생각했고 수도에서 구조선이 올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맥그리거가 만든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사기가 너무 정교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사기를 부정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정부의 구조를 기다리며 그들은 몇 달을 정글에서 버텼고 식량을 아끼고 서로를 다독이며 반드시 올 거라 믿은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서 말라리아, 황열병, 이질이 퍼졌고 진흙에 파놓은 얕은 무덤에 아이들이 묻혔습니다. 생존자들의 일지에는 매일 누군가를 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23년 5월 영국령 온두라스에서 구조선이 왔을 때 250명 중 180명 이상이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 참사는 단독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고
포야이스 사기의 폭로는 1825년 공황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됩니다. 생존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증언하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포야이스처럼 문서가 완벽했던 나라도 허구였다면 콜롬비아나 페루 채권은 과연 안전한 건가? 의심은 전염되고 한 건의 사기가 발각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남미 채권 전체가 폭락했고 영란은행이 통화를 긴축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체 은행의 10% 이상이 무너졌고 영국은 물물 교환 경제로 되돌아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포야이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구를 믿은 금융 시스템은 진짜였고 그 진짜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1825년 공황은 외부 충격 없이 발생한 최초의 근대적 경제 위기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 축에 지도에도 없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맥그리거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식이 터지자 그는 프랑스로 도망쳤고 거기서 다시 같은 사기를 시도합니다. 누벨 레스트리 회사를 설립하고 30만 파운드를 더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당국이 들어본 적 없는 나라로 여권 신청이 쏟아지는 걸 보고 의심했고 맥그리거는 체포됩니다. 영국에서는 수백 명이 죽었지만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여권 서류에 이상함만으로 체포한 겁니다. 1826년 재판에서 그는 자신은 모스키토 왕에게서 정당한 토지를 양도받았고 식민지 실패는 대리인들의 잘못이라고 변론합니다. 놀랍게도 공범 한 명은 유죄를 받았지만 맥그리거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법정은 그의 의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서류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서류의 완벽함 덕분에 무죄를 받은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의 반응입니다. 정글에서 아이를 잃은 생존자들 중 일부가 맥그리거를 변호하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카시케가 배신당한 것이라고 믿었고 대리인이 잘못했을 뿐 나라는 진짜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건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사기꾼을 변호하는 편이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인지부조화의 극단적 사례죠. 자본만 투자한 게 아니라 정체성 전부를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앞에서도 서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잃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 되니까요. 맥그리거는 그 뒤로도 10여 년간 런던과 에든버러에서 소규모 포야이스 관련 사업을 이어가며 채권을 다시 발행하고 토지를 다시 팔았습니다. 놀라운 건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1838년 더 이상 유럽에서 먹힐 게 없어지자 그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는 그의 초기 군 경력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를 독립전쟁 영웅으로 다시 맞아들였고 장군 직위와 군인 연금을 줬습니다. 1845년 카라카스에서 편안하게 죽었고 군인 예우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유럽에서는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기꾼이 남미에서는 독립 영웅으로 묻힌 겁니다. 관객이 다르면 같은 사람의 서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맥그리거가 마지막까지 증명한 겁니다. 이미지는 사실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볼 관객만 바꾸면 어떤 과거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맥그리거 개인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지어낸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그 나라를 인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신문이 보도하고 은행이 담보로 잡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순간 포야이스는 한 사기꾼의 상상이 아니라 제도가 보증한 현실이 됐습니다. 확인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이 적당했고 서류가 완벽했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명이 믿으면 사기고 모두가 믿으면 시스템이 됩니다. 포야이스가 바로 그 경계를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기는 거짓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보고 싶어한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니라 선택의 책임입니다. 지도에 없는 낙원은 늘 마음속에 먼저 존재합니다.